홀랜드 직업 적성 검사 해석 문제죠. 어, 우선은 주어진 점수가 A 예술형 85, I 탐구형 77, S 사회형 39, R 현실형 48, E 기업형 23, C 관습형 14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그렇죠. A 예술형입니다. 두 번째는 I 탐구형이죠. 홀랜드는 이제 상위 2개에서 3개로 이제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따라서 1차 코드가 A고 2차 코드가 I죠. 그러니까 최종 코드가 AI 코드. 그래서 A는 예술형, 즉 핵심이 창의성, 감수성, 자유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틀을 싫어해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풍부합니다. 독창적이죠. 그리고 I는 탐구형이에요. 핵심이 분석, 논리, 탐구예요. 특징은 지적 호기심, 문제 해결, 연구 성향이에요. 그래서 AI 유형은 창의성에 플러스 분석력 결합이에요. 그리고 감성과 논리가 함께 있죠. 독창적 사고 플러스 탐구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창의 플러스 분석이 핵심이다. 이렇게 창의와 분석이 핵심인 직업이 적합한 거죠. 그래서 연구자, 디자이너, 예술가, 콘텐츠 기획자, 심리학자입니다. 특히 창의적 분석 직업,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직업은 지금 현재 C 관습형이 매우 낮죠. 이 기업형이 낮아요. 이것은 규칙적, 반복적, 조직적인 일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쟁, 영업, 리더십 중심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직업은 공무원, 회계, 사무직, 은행원, 영업직입니다. 그래서 I 코드 A 예술형, 2차 코드 I 탐구형, 이 코드의 특징 및 직업은 창의성과 감수성이 풍부하고 분석적이고 탐구적인 성향을 가진다. 그리고 예술 및 연구 활동에 적합하며 디자이너, 연구자 등의 직업이 적합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직업은 관습형 C와 기업형 E 점수가 낮으므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사무직이나 영업 중심 직업은 부적합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AI는 창의 플러스 분석이고 CE 낮으면 조직 영업 부적합. 그래서 A는 감성, I는 논리. 그래서 이런 학생은요, 틀에 묶이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과제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가족이 어떻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가족 태도, 그러니까 가족 교육을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재발 방지, 지속 치료, 안전한 환경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가족의 역할은 3가지예요. 치료 유지, 정서 안정, 현실적 기대입니다. 우선 지속적 치료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재발 위험이 증가하죠. 그래서 가족은 치료를 계속 받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치료 지속, 약물 순응, 상담 유지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끊지 않게 돕는다예요. 두 번째는 재활 활동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사회 기능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격려합니다. 핵심 단어는 재활, 사회적 기능, 활동 참여예요. 다시 한 줄로 보면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돕는다예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 서비스 연결. 가족만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지원, 사례관리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연결한다가 포인트인 거죠. 네 번째는 안정된 정서 환경 유지예요. 그러니까 가족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많으면 재발이 높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감소, 비판 감소,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집이 편해야 회복된다예요.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기대 설정이에요. 너무 높은 기대는 어떨까요? 부담입니다. 너무 낮으면 무기력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핵심 단어는 적절한 기대, 단계적 목표, 기능 수준 고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준에서 기대한다예요. 그래서 치료와 재활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 재활 환경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환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환자의 기능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기대를 한다예요. 그래서 가족은 치료 유지 플러스 정서 안정 그리고 현실적 기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비판적이면 재발률이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지지적이면 회복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담 현장에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했는가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저도 예전에 우울했을 때 취미 활동을 하며 회복했다. 이건 무엇일까요? 공감일까요? 해석일까요? 조언일까요? 공감도 해석도 조언도 아니고 자기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출이라는 것이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생각을 의도적으로 내담자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왜 사용하죠? 그렇죠. 상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되어지니까죠. 그러니까 왜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형성되고 공감이 강화되죠. 내담자 입장에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상담자가 자신의 우울 경험을 말했어요. 효과는 내담자 불안을 감소시켰고 희망을 제공하고 변화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래서 자기 노출은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내담자에게 표현하는 기법이고 내담자와의 유사성, 친근감, 신뢰 형성을 돕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공감 촉진,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자기 노출이란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을 내담자에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담자에게 유사성과 친근감을 전달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또한 내담자가 상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느낌을 가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은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내담자와 연결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우울 내담자에게 저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기 노출이 공감과 희망과 관계 형성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점이 있죠. 과도한 자기 노출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자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담자 중심이 되어야 되고 치료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노출, 경험, 공감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MMPI2에서 이상 점수 기준 그 이유
이상 점수 기준과 왜 그런 기준을 쓰는가죠. 그러니까 MMPI에서 몇 점부터 문제라고 보는지, 그러니까 65T 이상, 그러니까 T 점수 65 이상입니다. 그리고 40T 이하도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낮은 점수. 그러니까 65T 이상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왜 70이 아니라 65일까요? 옛날 MMPI는 7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좋게 보이려고 답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낮춘 거예요. 70에서 65로. 이게 사람들 반응이 방어적이고 점수가 낮아져. 그래서 기준도 낮춘 거죠. 그래서 이상 점수는 MMPI에서 이상으로 간주되는 점수는 T점수 65 이상이다. 또한 T점수 40 이하의 낮은 점수도 의미 있게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유는 초기에는 MMPI에서는 T점수 70 이상을 이상 점수로 보았으나 검사에서 방어적 반응과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상적 의미를 보다 민감하게 탐지하기 위해 기준을 T점수 65로 낮추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게 답해서 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준도 낮았다. 그래서 70에서 65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요, 저 문제 없어요 하고 검사 점수가 낮아. 근데 실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낮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MMPI 해석 중 꾀병, 말링거링 판단 문제죠. 그리고 타당도 척도 F, L, K, 그리고 임상 척도 패턴을 함께 보는 거예요. 아,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할게요. 이 사람은 진짜 아픈가 아니면 과장하는가? 주어진 정보는 뭐죠? L이 38, 낮죠. F가 112, 매우 높아요. K가 36, 낮아요. 임상 척도를 볼까요? 대부분 상승했어요. 6번, 7번, 8번, 90 이상, 매우 높아요. F가 110이면 어떤 상태죠? 그렇죠. 비정상적인 응답, 과장, 꾸며낸 반응. 그럼 타당도 척도 해석을 해보면 F가 높다, 매우 높다, 비현실적인 증상, 과장 가능성인 거죠. L, K 척도가 둘 다 낮아, 방어가 없어. 오히려 문제 과장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합은 F는 매우 높고 LK는 낮아. 그렇죠. 꾀병. 말링거링이죠. 왜 꾀병일까? 정말 정신병이면 F만 높을까요? 아니에요. F가 진짜 환자는 상승하죠. 꾀병도 매우 과도하게 상승해요. 임상척도를 보면 진짜 환자 일정 패턴, 꾀병 전반적으로 과도 상승이죠. 그리고 현실성은 진짜 환자는 있어요. 꾀병은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례의 특징은 임상척도 대부분 90 이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따라서 의도적 과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명은 꾀병, 말링거링입니다. 이유는 F척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비전형적이고 과장된 반응을 시사한다. L척도와 K척도가 낮아서 방어적 태도보다는 문제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임상척도 대부분이 T점수 90 이상으로 비현실적으로 높아 실제 정신병리로 보기 어려운 과장된 프로파일이다. 그래서 F 매우 높고 LK 낮고 과장 비현실적인 프로파일. 그렇죠. F가 과도하게 높고 임상 척도가 비현실적으로 높으면 꾀병을 의심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군대, 보험,
법적 상황에서 꾀병이 많이 발생을 하죠. 조현병 양성 증상, 그러니까 망상과 환각 등의 이런 양성 증상에 대한 상담자의 대응이죠. 망상과 환각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논박, 설득, 그건 틀렸어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지고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럼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핵심 단어는 이해, 정서, 현실이에요. 자세하게 말하면 첫 번째가 환자의 경험을 이해한다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이상해 보여도 그분에겐 진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겐 진짜이니 경험은 인정,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많이 불안하셨겠어요. 이게 취해야 할 반응입니다. 그래서 공감, 이해, 경험 수용이에요. 그래서 느낌은 인정, 사실은 모르죠. 두 번째는 망상, 환각은 직접 부정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발이 올라가죠. 망상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직접 논박 금지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비논박, 거리두기, 중립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 검증을 돕는다. 어, 이런 분을 그냥 놔두나요? 아니죠. 현실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요. 주의를 전환하고 현실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그 상황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 검증, 대안 제시, 점진적 접근. 그래서 천천히 현실로 연결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추가적인 거는 위험성 평가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공격적이면 우선 안전 우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 환경 통제, 보호. 그래서 환자의 망상이나 환각 경험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정서적 반응을 수용한다. 망상의 내용에 대해 직접 논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중립적 태도를 유지한다. 현실 검증을 돕기 위해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현실적 정보를 제공한다예요. 그래서 망상은 부정하지 말고 감정은 공감하고 현실은 연결한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누가 나를 감시해요? 라고 한다면 상담자는 그렇게 느끼면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이중 역할, 과학자 객관성 대 예술과 관계 직관. 어, 상담자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예술가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상담은 객관적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이해해야 할까요? 둘 다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과학자로서의 자질. 음, 상담자는 감으로 할까요? 아니죠. 근거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 체계성,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론 기반, 자료 수집, 논리적 분석, 체계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 해석, 행동 관찰 기록, 상담 계획 수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검증, 객관성, 체계성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과학자처럼 분석한다 입니다. 두 번째, 예술가로서의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공식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어렵죠. 직관, 공감, 창의성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 직관적 이해, 관계 형성, 융통성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담자 감정 읽기, 상황에 맞게 반응 조절, 말 한마디의 타이밍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직관, 공감, 창의성, 관계. 그래서 상담자는
예술가처럼 느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학자는 분석하죠. 그리고 기준이 객관성, 도구는 검사 이론이에요. 예술가는 그럼 공감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관계입니다. 그리고 도구는 직관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로서의 자질은 상담자는 심리 이론과 과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술가로서의 자질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와 경험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고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는 분석하고 예술가는 공감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는 과학자의 역할, 공감과 관계는 예술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학자는 분석하고 예술가는 공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답하면 됩니다. 웨이즈 해석, 감별 진단, 인지저하 원인 연결까지 단계적으로 풀어봅시다. 1단계가 어떤 장애인가, 2단계가 비슷한 장애와 구분하는 거죠. 3단계는 검사 점수 해석이에요. 첫 번째, 가능한 정신과 진단 2가지. 스트레스 이후 인지저하, 거기에다가 우울과 불안. 어떤 장애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주요 우울장애와 범불안 장애. 왜죠? 스트레스 이후 주의력 저하와 거기에다가 불안, 우울이니까. 감별 진단 포인트는 뭐죠? 비슷한데 다른 것과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ADHD, 주의력 결핍과 구분. 우선 ADHD는 언제 시작? 그렇죠. 아동기죠. 핵심이 평생 지속, 발달 장애예요. 따라서 성인에서 갑자기 발생했다? 아니죠. 두 번째, 강박 장애, OCD. 강박 사고 있나요? 핵심이 뭐예요? 강박 사고. 반복 사고, 반복 행동이에요. 불안만 있다고 OCD, 그러니까 강박 장애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사건 있었나요? 외상 경험이 필수거든요. 제 증상, 제 경험, 증상이 있어야 돼. 이게 핵심. 그러니까 단순 스트레스는 PTSD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공통 증상 주의를 봅시다. 불안, 집중력 저하예요. 이것은 여러 장애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단일 증상으로 진단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차이점, 구분. 그 다음 웨이즈 소검사 해석을 들어가 봅시다. 숫자 외우기. 어때요? 어떤 걸 측정하죠?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주의 집중. 점수가 낮으면 주의력 저하와 불안 영향입니다. 산수 문제는 집중력, 작업 기억, 계산 능력 측정. 점수 낮으면 주의 집중 문제, 불안 동기 저하. 동작성 지능은 속도, 시각 운동이 특징이죠. 점수 저하 의미는 불안, 속도 저하, 수행 저하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불안, 우울, 그 다음에 주의력 저하. 이 문제의 핵심이죠. 즉 인지 문제와 지능 문제는 같지 않아요. 정서 문제 영향인 거죠. 그래서 진단은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 장애, 감별, 고려사항은 ADHD, 아동기 발병, 발달장애, OCD 강박사고, 행동존재, PTSD, 외상 경험 필수, 공통 증상만으로 진단 금지. 검사 해석 단계에서는 숫자 외우기, 주의 집중 및 작업 기억 저하, 산수 문제, 집중력 및 작업 기억 저하, 이는 불안 및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지 저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불안,
우울로 인한 집중력 문제다. 그래서 정서가 집중해, 집중이 검사 저하로.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학생이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실제 우울과 불안 때문에 집중력 저하가 왔을 수 있습니다.